저는 오늘 배추김치 포기로 사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정확히 오후 2시 37분이었습니다. 제가 35년을 살아온 이 아파트,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32평형 거실 식탁에서였습니다. 1979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이제 낡았지만 여전히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kg은 좋게 나가는 고춧가루가 선명하게 베어든 포기김치를 양손으로 움켜쥐고 저 여자의 오만방자한 얼굴을 향해 있는 힘껏 휘둘렀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김치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장정숙의 새하얀 샤넬 코트에 벽면에 바닥에 빨간 국물이 마치 추상화처럼 번져갔습니다. 고춧가루가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생새우젓의 비린내와 마늘의 알싸한 향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 여자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뺨에는 배추 잎사귀 한 장이 찰싹 붙어 있었고 반쯤 찢어진 채로 턱선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귀밑머리로는 다진 마늘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100만 원은 좋게 하는 에르메스 스카프는 고춧가루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장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61살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남을 때려본 적 없는 제가 교회 집사로 30년을 봉사하며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을 삶의 신조로 삼았던 제가 동네에서 착한 고 여사로 통하던 제가 이렇게 배추김치 포기를 들고 사돈의 뺨을 후려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저 배추김치 포기를 쥔 채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서는 김치 국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빨간 국물이 마룻바닥에 고였습니다.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춧가루가 손톱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35년 동안, 아니 정확히는 지난 1년 동안 쌓였던 분노와 억울함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5년 전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1989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하던 4월이었습니다. 저는 26살이었고 남편 고재욱은 29이었습니다. 각 결혼한 신혼부부였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전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작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면서 부동산 전단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음마아파트 32평형 분양 광고였습니다. 강남이야, 강남. 여기 사면 나중에 대박이야. 남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 전세금도 겨우 모았는데.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현실적이었습니다. 대출 받으면 돼. 나 이번에 승진했잖아. 대리됐어.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대. 남편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근데 강남은 너무 비싸지 않아요? 빚지는 거 무섭잖아요. 지금은 비싸도 나중에 더 오를 거야. 서울에서 제일 좋은 동네가 될 거라고. 여기 사놔야 해.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을 봤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이미 결정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알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샀습니다. 음마아파트 32평형을 전세금을 계약금으로 넣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을 받아서 30년 할부로 샀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돈이 80만 원이었습니다. 입주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1989년 6월 15일이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서서 남편과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개발이 덜 된 강남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늙자. 아이 낳고 키우고 여기서 평생 살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평생 살자. 우리 집이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평생을 살 생각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힘들었습니다. 매달 80만 원을 갚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외식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모든 돈을 대출 상환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내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봄, 더 큰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1990년 3월 21일 새벽 5시 32분, 민석이가 태어났습니다. 진통은 1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산통 속에서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3.2kg의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민석이. 고민석? 남편이 갓난아기를 안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음마 아파트로. 민석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내가 태어난 집. 내가 자랄 집. 남편이 아이를 안고 거실을 걸어 다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 집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민석이는 이 집에서 자랐습니다. 모든 순간이 이 집에 있었습니다. 생후 6개월, 민석이는 이 거실 바닥에서 처음으로 뒤집기를 했습니다. 돌이 지나서 첫걸음을 뗐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식탁까지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잘한다, 민석아. 조금만 더. 민석이는 말을 배웠습니다. 엄마. 처음으로 내뱉은 단어였습니다. 제품에 안겨서 제 얼굴을 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민석이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민석이 손을 잡고 유치원까지 걸어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친구랑 놀았어. 민석이는 집에 돌아오면 그날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대치초등학교였습니다. 민석이는 학교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전교 10등 했어. 우와, 우리 민석이 대단한데? 매일 저녁 민석이는 이 식탁에 앉아서 숙제를 했습니다. 30년 된 이 원목 식탁에서요.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민석이는 순했습니다. 착했습니다. 엄마, 밥 줘. 배고파.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밥을 차려줬습니다. 엄마 김치가 최고야. 친구네 집에서 먹어봤는데 우리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어. 민석이가 김치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그때 제가 담근 김치가 훗날 제 인생을 지키는 무기가 될 줄은. 고등학교 3학년 민석이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이 식탁에 앉아서 공부했습니다. 민석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괜찮아, 엄마. 나 대학 가야 해. 그리고 2008년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8년 12월 민석이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엄마, 나 붙었어. 서울대 붙었어.
합격증을 들고 뛰어들어오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이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며 소리치던 그 모습이 숨이 찰 정도로 뛰어왔나 봅니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민석이를 안았습니다. 세 식구가 거실 한가운데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들 대학생이다. 서울대생이다. 아빠, 엄마 감사해요. 여기서 공부할 수 있어서요. 이 집에서 잘할 수 있어서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뭐가 감사해? 당연한 거지. 우리 아들인데. 남편이 민석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집이 최고예요. 여기서 자란 게 제일 큰 행운이에요. 민석이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외식을 갔습니다. 오랜만에 외식이었습니다. 대치동의 한 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민석이의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대학 졸업하면 뭐 하고 싶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사업? 사업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업? 회사 다니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 아빠처럼. 아빠는 평생 회사 다니면서 힘들었잖아요. 저는 좀 다른 걸 해보고 싶어요. 제 사업하고 싶어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우리는 응원할게. 그때도 몰랐습니다. 민석이가 정말로 사업을 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업이 대성공할 거라는 것을. 민석이는 대학에 다니며 바빴습니다.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창업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친구들이랑 앱 만들어 봤어. 앱? 그게 뭔데? 스마트폰 프로그램이요. 요즘 스마트폰 많이 쓰잖아요. 저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가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래, 재미있겠다. 열심히 해. 응. 엄마, 나 이거로 나중에 회사 차릴 거야. 민석이는 꿈이 컸습니다. 2012년 민석이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창업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작은 IT 스타트업을 차렸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회사였습니다. 엄마, 나 회사 차렸어. 회사? 벌써? 응. 친구들이랑 셋이서. 작지만 우리 회사야.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회사를 차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민서가 괜찮겠어? 돈은? 괜찮아요. 우리 저축한 거 있고 정부 지원금도 받았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사업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 엄마, 나 잘할 수 있어. 믿어줘. 민석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믿을게. 그리고 정말로 민석이의 사업은 잘 됐습니다. 2013년 민석이의 회사가 개발한 앱이 히트를 쳤습니다. 다운로드 수가 100만 건을 넘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엄마, 나 TV 나왔어. 정말? 우리 민석이가? 저는 재방송을 찾아봤습니다. 민석이가 사무실에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양복을 입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제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생각했습니다. 2014년 투자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투자 받았어. 어느 날 민석이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흥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투자? 그게 뭔데? 벤처 캐피탈이라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 회사에 돈을 대준대요. 10억 원이야, 10억? 저는 놀랐습니다. 10억 원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응. 우리가 만든 앱이 잘 됐거든. 사용자가 많으니까 투자자들이 관심 가지는 거야.
민석이는 신이 났습니다. 이제 회사 키울 거야. 직원도 더 뽑고 사무실도 넓히고 엄마 나 잘 될 것 같아. 정말로. 저는 민석이를 봤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년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잘 될 거야. 엄마가 믿어.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알아요, 엄마. 걱정 마요. 민석이는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2015년 회사는 급성장했습니다. 직원이 10명이 넘었습니다. 매출은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민석이는 33이 되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또 투자 받았어. 이번엔 200억.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또. 우리 회사 가치가 1000억 원대래. 곧 유니콘 기업이 될 거야. 저는 유니콘이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민석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신문에도 자주 났습니다. 그래, 좋다. 근데 민석아, 너무 일만 하지 마. 결혼도 생각해야지. 이제 30 넘었잖아. 엄마 아직 일러요. 회사부터 제대로 키워야죠. 33이 어디가 일러. 이제 슬슬 좋은 사람 만나야지. 알았어요, 알았어. 나중에 생각할게요. 민석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민석이가 결혼 생각이 없다는 것을, 오직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해 가을, 민석이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2015년 10월, 일요일 점심때였습니다. 민석이가 이 집에 왔을 때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진입니다. 29살의 여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하고 얼굴이 예뻤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루이비통이었습니다. 어머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석 오빠한테 어머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진이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봤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이,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미소는 짓고 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어서 와. 민석이가 데려온 친구구나. 밥 먹었니? 아니요. 오는 길에 오빠가 어머니 음식이 최고라고 해서 일부러 안 먹고 왔어요. 그래. 그럼 내가 뭐 해줄게. 뭐 먹고 싶어?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면 다 좋아요. 예진이는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제육볶음을 만들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제가 직접 담근 배추김치를. 30분쯤 후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네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아, 그때는 네 식구였습니다. 남편이 아직 살아있었으니까요. 잘 먹겠습니다. 예진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입 먹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정말 맛있어요. 민석 오빠 말이 맞네요. 어머니 음식 정말 최고예요. 그래, 맛있어? 많이 먹어. 네, 감사합니다. 예진이는 잘 먹었습니다. 김치도 잘 먹었고 밥도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감 입맛이 좋네.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아직 며느리 아니에요. 곧 될 거잖아. 우리 민석이가 데려왔는데. 아빠, 아직 그런 얘기하기 일러요. 민석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귀가 빨개졌습니다. 저는 민석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민석이가 진심이라는 것을, 이 여자와 결혼할 생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게 왠지 불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자가 위험하다는 것을. 식사 후 예진이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이제 며느리 될 사람인데 당연히 제가 해야죠. 예진이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 청소도 도와줬습니다. 그날 예진이는 참 착해 보였습니다. 부지런했고 공손했고 예의 바랐습니다.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착각이었습니다. 2016년 봄 민석이와 예진이는 결혼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특급 호텔 대연회장에서 하객 500명을 초대해서 화려하게 치렀습니다. 민석이가 모든 비용을 댔습니다. 엄마, 내 결혼식인데 당연히 내가 내야지. 결혼식 날 저는 한복을 입고 어머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예진이와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축하 인사를 받으러 왔을 때 예진이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사돈. 장정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예진이의 어머니, 제 사돈이었습니다. 네, 사돈어른. 축하합니다. 장정숙은 60살이었습니다. 저보다 1살 위였습니다. 온몸이 명품이었습니다. 우리 예진이 잘 부탁드려요. 장정숙이 말했습니다. 네, 저희 민석이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돈, 민석 씨 회사 정말 잘 나가던데요? 요즘 신문에도 자주 나오고. 아, 네. 운이 좋았나 봅니다. 운? 아니에요. 실력이죠. 우리 사위 정말 대단해요. 34세 벌써 회사 가치가 3천억 원이래요. 장정숙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자기 아들인 양. 저희 예진이가 복이 많아요. 이런 좋은 신랑 만나서. 그 말이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복이 많다? 좋은 신랑? 마치 민석이를 사람이 아니라 상품처럼, 재산처럼 평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으니까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민석이는 이 집에 왔습니다. 예전처럼. 엄마, 나왔어. 왔니?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 응. 유럽 다녀왔어. 좋더라. 다음에 엄마도 모시고 가야겠어. 민석이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변함없었습니다. 엄마, 예진이가 인사드리러 오고 싶대. 괜찮아? 그럼 당연하지. 며느리인데. 우리 가족인데. 그럼 이따 저녁에 같이 올게. 엄마 된장찌개 먹고 싶대. 그래, 알았어. 내가 준비할게. 저녁이 되자 민석이와 예진이가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요. 예진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선물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려요. 프랑스에서 샀어요. 아이고, 고맙구나. 저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김치, 시금치나물. 민석이가 좋아하는 것들로. 우와, 정말 맛있겠다. 역시 어머님 음식이 최고예요. 많이 먹어. 네, 제가 설거지할게요. 예진이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식사 후 정말로 설거지를 했고 거실 청소도 도와줬습니다. 그날 예진이는 참 착해 보였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역시 좋은 며느리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로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1년 차 예진이는 이 집에 자주 왔습니다. 민석이와 함께 혹은 혼자서도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들렀습니다. 어머님, 김치 좀 얻어갈게요. 오빠가 어머님 김치 먹고 싶대요. 그래, 얼마든지. 많이 가져가. 저는 큰 통에 김치를 담아줬습니다. 배추김치도, 깍두기도, 총각김치도. 어머님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저는 도저히 이렇게 못 담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맛있게 담그세요? 아니야, 하다 보면 늘어. 내가 가르쳐 줄게. 김장철에 오면 같이 담가보자. 정말요? 감사합니다. 꼭 배우고 싶어요. 예진이는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김장철, 저는 예진이를 불러서 함께 김치를 담갔습니다. 11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배추를 절이고 하루 정도 놔뒀다가 이렇게 양념을 버무리고. 네, 어머님. 근데 이거 정말 힘드네요. 손도 시리고. 익숙해지면 괜찮아. 그리고 가족 생각하면 힘든 줄 모르지. 역시 어머님은 대단하세요. 예진이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메모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김장철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올해는 제가 너무 바빠서요. 죄송해요. 그냥 어머님 김치 좀 얻어갈게요. 그래, 괜찮아. 저는 또 김치를 담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예진이는 김치를 담그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가기만 했습니다. 어머님, 김치 또 얻어갈게요. 그래. 점점 느낌이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엔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받아만 가는구나. 결혼 3년 차, 2019년 봄, 민석이의 회사는 상장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민석이는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엄마, 나 대박 났어. 진짜 대박. 민석이가 신이 나서 집에 왔습니다. 상장하고 주식 일부 팔았더니 현금만 500억이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500억? 응. 세금 내고 나면 300억 정도 남을 거야. 엄마, 이제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어. 민석아, 그건 내 돈이잖아. 엄마 돈이 내 돈이지. 나중에 다 엄마 드릴 거야. 민석이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민석이는 제게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 원씩 보내줬습니다. 엄마, 이거 받아. 용돈이야. 이게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 엄마, 나 이제 돈 많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받아. 저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쓰지는 않았습니다. 통장에 고스란히 모아뒀습니다. 언젠가 민석이한테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진이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주 조금씩, 천천히. 어머님, 저희 이제 바빠서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그래. 무슨 일 있니? 네, 오빠가 상장하고 나서 정말 바빠요. 저도 오빠 챙겨줘야 하고. 그래. 알았어. 그때부터 예진이는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던 게 2달에 한 번이 되고 그 다음엔 석 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민석이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왔지만 예진이는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민석아, 예진이는? 왜 안 왔어? 예진이? 집에서 쉬고 있어. 요즘 피곤하대. 그래. 혹시 어디 아픈 데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피곤한가 봐. 민석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예진이가 저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2019년 가을,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오후 3시쯤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재욱 부장님 부인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부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구급차로 병원 가는 중입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네, 부인입니다. 심근경색입니다. 심장 혈관이 막혔습니다. 지금 응급수술 중입니다. 회복할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기도했습니다. 민석이도 왔습니다. 엄마, 아빠는 수술 중이야. 우리는 함께 기다렸습니다. 3시간, 4시간. 밤 9시가 되어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발견됐습니다. 심장 손상이 큽니다. 저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여보, 나야. 들려? 남편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여보, 응, 나야. 괜찮아. 곧 나을 거야. 하지만 남편은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9년 11월 7일 새벽 4시 15분. 여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점점 차가워지는 손을. 여보, 가지 마. 놔두고 가지 마. 하지만 남편은 떠났습니다. 62의 나이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저는 울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났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민석이는 장례 내내 제 옆을 지켰습니다. 엄마, 괜찮아? 좀 쉬어.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예진이도 왔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어머님, 힘내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맙구나, 예진아. 그때는 예진이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자마자 예진이는 달라졌습니다. 장례 일주일 후 민석이가 집에 왔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엄마, 아빠 유산 정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유산? 응. 아빠가 남기신 재산 말이야. 남편은 많은 재산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회사 퇴직금이 1억 원, 적금이 5천만 원, 그리고 이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 집은 아빠 명의였잖아. 이제 엄마 명의로 옮겨야 해. 그래야겠지. 근데 법적으로는 엄마가 절반, 나머지 절반은 내가 상속받게 되어 있어. 그래. 그럼 내 몫은 내가 가져. 아니, 엄마. 나는 필요 없어. 이 집은 전부 엄마 거야. 내가 상속 포기할게. 민석아. 엄마, 나 이제 돈 많아. 이 집 없어도 돼. 엄마가 여기서 계속 사셔야지. 민석이는 정말로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서류를 작성하고 이 집은 온전히 제 명의가 되었습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효자였습니다. 정말로 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았다면. 얼마 후 민석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엄마, 나 예진이랑 싸웠어. 왜? 무슨 일이야? 아빠 유산 때문에. 예진이가 화가 났어. 유산? 내가 포기했다고 했잖아. 그게 예진이는 내가 받아야 한다고 했어. 이 집이라도 절반은 내 거라고. 근데 내가 포기했다니까 화를 내는 거야.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진이가 그렇게 말했어? 응. 엄마, 미안해. 예진이가 좀 그래. 돈에 대해서는 좀 민감해. 민서가, 예진이가 너한테 돈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 내가 잘 타일러 볼게. 민석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예진이가 돈을 밝힌다는 것을. 남편 장례 끝나자마자
유산 타령을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석이가 혼자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나 예진이랑 싸웠어. 왜? 무슨 일이야? 아빠 유산 때문에. 예진이가 내가 상속 포기한 거 가지고 화를 냈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예진이가 뭐래? 이 집 절반은 원래 내 거였는데 왜 포기했냐고. 나중에 팔면 최소 20억인데 10억을 날렸다고. 민서가. 예진이 엄마도 전화했어. 사위가 그렇게 호구냐고. 시어머니한테 휘둘리냐고.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예진이를 잘못 봤나 봐. 결혼할 때는 몰랐어. 이렇게 돈만 밝힐 줄은. 저는 민석이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의 회사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엄마, 회사가 힘들어.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민석이는 자기 돈을 회사에 넣었습니다. 수십억을 쏟아부었습니다.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진이가 폭발했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엄마, 나 집에서 쫓겨났어. 뭐? 예진이가 짐 싸라고 했어. 이혼하자고. 저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내가 회사에 돈을 너무 많이 넣었대. 우리 살 돈까지 다 넣었다고. 이제 파산할 거라고. 지금 어디야? 회사 사무실이요. 여기서 잘게요. 당장 집에 와. 엄마가 있잖아. 민석이는 그날 밤 집에 왔습니다. 39살 사내가 캐리어 하나 들고 엄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지켜온 이 집으로요. 민서가, 괜찮아. 여기가 내 집이야. 원래 내 집이었어. 엄마, 미안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미안할 것 없어. 엄마가 있잖아. 그날 밤 민석이는 어렸을 때 쓰던 방에서 잤습니다. 제가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그 좁은 방에서요. 2021년 봄 민석이와 예진이는 이혼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이 문제였습니다. 예진이는 민석이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면 절반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석이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민석 씨의 재산은 대부분 결혼 전에 형성된 것입니다. 회사 지분도 부동산도 모두 결혼 전 자산입니다. 하지만 예진이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내조가 있었기에 재산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민석 씨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던 건 아내의 헌신 덕분입니다. 법정 다툼이 6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매번 민석이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서 민석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그리고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 장정숙을. 어머, 사돈. 오랜만이네요. 장정숙이 헤르메스 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짧게 인사했습니다. 사돈, 이게 다 민석이가 잘못한 거잖아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사업만 했으니까. 우리 예진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그래도 재산은 나눠줘야죠. 5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참았습니다. 법원 복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장정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돈, 솔직히 민석이가 번 돈도 따지고 보면 우리 예진이 덕분이에요. 예진이가 뒷바라지 안 했으면 회사가 그렇게 됐겠어요?
사돈, 그만하세요. 제가 처음으로 대꾸했습니다. 예진이가 뭘 했는데요? 집에서 명품이나 사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기만 했잖아요. 뭐라고요? 우리 예진이가 언제? 제가 답았습니다. 민석이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정작 민석이가 힘들 때는 곁에도 없었잖아요. 장정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돈이 그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끝까지 갈 겁니다. 절반 다 받아낼 겁니다. 해보세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2021년 가을,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20%였습니다. 예진이가 요구한 절반이 아니라 5분의 1이었습니다. 판사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고민석의 재산은 대부분 결혼 전에 형성되었고 결혼 생활 동안 한혜진이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진이는 약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민석이의 회사 지분 일부와 부동산이었습니다. 민석이는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엄마, 끝났어. 이제 진짜 끝났어. 그래, 수고했어. 50억이나 줬지만. 그래도 괜찮아. 이제 자유야. 민석이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2022년 민석이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코로나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회사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투자를 받았습니다. 직원들을 다시 뽑았습니다. 엄마, 나 다시 시작할 거야. 이번엔 제대로 할 거야. 그래, 엄마가 응원할게. 민석이는 여전히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출퇴근하면서 저와 아침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요. 엄마 김치가 역시 최고야. 예진이네 집에서는 김치도 사 먹었거든. 그랬구나. 엄마 김치를 먹으니까 집에 온 것 같아. 진짜 집. 저는 기뻤습니다. 민석이가 다시 행복해 보여서요. 그리고 그해 가을, 민석이가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누군데? 이름은 수진이야. 이수진.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그래. 좋은 사람이니?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예진이랑은 완전히 달라. 착하고 순하고. 민석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일주일 후 민석이가 수진이를 데려왔습니다. 35살의 여자였습니다. 화장을 연하게 했고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옷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그래. 어서 와. 민석이한테 많이 들었어. 수진이는 예진이와 달랐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미소가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앉아 있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수진이는 정말로 부엌으로 와서 도와줬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식탁도 닦고요. 어머님,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특히 이 김치. 정말 예술이에요. 그래. 맛있어? 네. 저도 김치 담그는 거 배우고 싶어요. 어머님한테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배워야지. 저는 수진이가 좋았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리고 민석이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수진이 어때? 좋더라. 착한 것 같아. 그치? 나도 그래. 이번엔 정말 잘 만난 것 같아. 그래, 다행이다. 2023년 봄 민석이와 수진이는 결혼했습니다. 조용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서 작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축하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다시 행복해졌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아니에요. 엄마가 옆에 있어줘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저는 민석이를 안아줬습니다. 2023년 여름이었습니다.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왜? 어디 아파? 요즘 속이 계속 안 좋아. 소화도 안 되고. 병원 가봤는데 정밀 검사 받아보래.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3기였습니다. 엄마, 나 암이래. 전화기 너머로 민석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아, 민석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1살. 이제 겨우 다시 행복을 찾았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했는데, 회사도 다시 일어서고 있는데, 왜 민석이한테 이런 일이?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치료하면 나아. 요즘 암은 다 나아. 3기래요, 엄마. 3기. 그래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제발, 제발 민석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위에 3분의 1을 절제했습니다. 12시간 걸린 대수술이었습니다. 저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진이와 함께요. 어머님 괜찮으실 거예요. 오빠 강해요. 그래, 그래야지.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했습니다. 림프절로 전이가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야 합니다. 민석이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병원에 가서 독한 약을 맞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몸무게가 10kg 넘게 빠졌습니다. 엄마, 나 이상해 보이지? 아니야. 여전히 잘생겼어. 거짓말. 나 거울 봤어. 사람이 아니야, 이건. 민석아, 괜찮아.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민석이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수진이도 매일 왔습니다. 학교 끝나면 달려와서 민석이를 돌봐줬습니다. 오빠, 제가 죽 끓여왔어요. 조금만 먹어요. 고마워, 수진아. 민석이는 1숟가락, 2숟가락 겨우 먹었습니다. 6개월 동안 항암 치료가 계속됐습니다. 2024년 봄 민석이는 퇴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집에 갈 수 있대. 그래, 좋다. 집에 가자. 민석이는 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도 함께요. 어머님, 제가 여기서 오빠 돌볼게요. 그래, 그러자. 같이 돌보자. 우리는 셋이서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민석이를 돌보면서요. 민석이는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밥도 조금씩 먹고 산책도 나가고요. 엄마 김치 먹으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 그래, 그럼 많이 먹어. 응, 이 김치 맛. 어렸을 때부터 먹던 맛이야. 이 맛을 먹으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저는 민석이를 위해 더 정성껏 김치를 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암이 거의 사라졌대. CT 찍었는데 거의 안 보인대. 정말? 응.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했어. 저는 민석이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하나님. 고마워요. 2024년 가을, 민석이는 거의 회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사에도 조금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요. 체력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었지만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회사 갔다 올게. 너무 무리하지 마. 힘들면 바로 들어와. 알았어요. 걱정 마요. 민석이는 웃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수진이와 함께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개고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빠가 많이 좋아졌죠? 그러게. 정말 다행이야.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 음식 먹고 어머님 옆에 있어서 오빠가 나은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 돌봐줬지. 수진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민석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했습니다. 그날 저녁 셋이서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소식 들었어. 뭔데? 새로운 투자 받기로 했어. 100억 원. 이제 회사 제대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잘 됐다. 그리고 나 엄마한테 드릴 게 있어. 민석이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통장이요. 엄마 명의로 만든 거. 여기 10억 원 넣어뒀어요. 민석아, 이게 무슨. 엄마 받아요. 그동안 엄마가 저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요. 이 집에서 살게 해주고, 아플 때 돌봐주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나는 필요 없어. 내가 가져. 엄마, 제발 받아요. 나 다시 아플지도 몰라요. 그때 엄마가 돈 걱정하는 거 보기 싫어요. 그냥 이거 받아서 편하게 쓰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석이의 눈을 봤을 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고맙다, 민석아. 제가 더 고마워요, 엄마.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2025년 초 민석이가 다시 쓰러졌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어머님, 빨리 오세요. 오빠가. 수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민석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석아, 민석아, 엄마. 민석이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네, 어머니입니다. CT를 찍어봤는데 암이 재발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곳에 간으로도 전이 됐고 폐로도 전이 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항암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면 1년? 1년. 그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민석이는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독한 약이었습니다. 부작용도 더 심했습니다. 엄마, 너무 아파. 괜찮아. 조금만 참아.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봄 민석이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몸무게는 40kg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안 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괜찮아. 아니야. 나 알아. 내 몸이니까. 민석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엄마, 부탁이 있어. 뭐든지 말해. 나 이 집에서 죽고 싶어. 병원 말고 여기서. 민석아, 여기가 내 집이야. 태어난 곳이고 자란 곳이고 여기서 마지막을 맞고 싶어. 알았어. 그렇게 하자. 저는 의사와 상의했습니다. 호스피스 치료를 집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민석이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렸을 때 쓰던 그 방으로요. 저는 매일 하루 종일 민석이 옆에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학교를 휴직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오빠, 물 줄까? 고마워, 수진아. 민석이는 한 모금 겨우 마셨습니다. 엄마, 김치 좀 먹고 싶어? 그래, 가져올게.
저는 제가 담근 김치를 잘게 썰어서 가져왔습니다. 민석이는 한 조각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엄마, 이 맛이야. 이 맛. 맛있어? 응. 이 맛이 내 인생이야. 엄마 김치 맛. 민석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나를 낳아줘서, 이 집에서 키워줘서, 엄마 김치 먹고 자라게 해줘서. 민석아, 울지 마. 나 행복했어요. 정말로.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엄마가 있어서. 저는 민석이를 안았습니다. 뼈만 남은 몸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2025년 6월 3일 새벽 5시 12분. 민석이가 숨을 거뒀습니다. 제 품 안에서 조용히 편안하게. 엄마, 사랑해요. 그것이 민석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민석아, 나도. 저는 민석이를 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42살. 너무 젊은 나이에 제 아들은 떠났습니다. 수진이도 울었습니다. 민석이의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오빠, 오빠. 장례는 5일장으로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민석이의 친구들, 회사 직원들, 사업 파트너들. 고민석 대표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저희를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저는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웃고 있는 사진. 건강하던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예진이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로요.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석 오빠, 정말 안타깝네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예진이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조문일 뿐이었습니다. 조의금 놓고 가겠습니다. 예진이는 봉투를 놓고 갔습니다.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날 장정숙이 왔습니다. 사돈, 힘내세요. 장정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아들을 잃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저도 엄마니까. 근데 사돈, 민석이 유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장정숙을 쳐다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무슨 말씀을. 아, 미안해요. 근데 궁금해서요. 민석이가 재산이 많았잖아요. 그건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도 예진이가 전 부인이었잖아요. 혹시 유산에서 뭔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참았습니다. 장례식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예. 장례식장에서 돈 얘기하지 마시고 나가주십시오. 장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돈이 왜 이러세요? 저는 정당한 질문을.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제가 경비를 부르겠습니다. 장정숙은 눈을 부라리며 나갔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석이의 변호사가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님, 고민석 대표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저와 수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고민석 대표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합니다. 첫째, 회사 지분 70%는 직원들에게 배분한다. 이를 통해 직원 지주회사를 만든다. 둘째, 회사 지분 30%는 아내 이수진에게 상속한다. 셋째, 부동산 및 현금 자산 200억 원은 어머니 고정자에게 상속한다. 넷째, 현금 50억 원은 고민석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데 사용한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이렇게까지. 어머님, 그리고 특별히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엄마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떠난 후일 거예요. 엄마 미안해요. 먼저 가서. 엄마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예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엄마, 이 집 지켜주세요. 우리 집.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행복했던 이 집. 절대 팔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집은 우리 가족의 역사예요. 35년의 추억이에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수진이를 잘 부탁드려요.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저를 사랑해준 사람이에요. 엄마 다음 생에 또 만나요. 그때도 엄마 아들로 태어날게요. 사랑합니다. 민석 올림.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민석아, 민석아. 수진이도 옆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정숙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민석이 유언장 나왔다면서요? 네. 우리 예진이 몫은? 없습니다. 뭐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진이는 전 부인이었어요. 5년이나 같이 살았어요. 이혼했으니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소송 걸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2025년 7월 장정숙과 예진이는 정말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유언 무효 소송이었습니다. 민석이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고민석 씨는 암말기로 진통제와 여러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진이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유언장은 고민석 대표가 암 진단을 받기 전 2024년 12월에 작성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였습니다. 여러 증인도 있습니다. 그날 저녁 장정숙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민석이 유언장 나왔다면서요? 네. 우리 예진이 몫은? 없습니다. 뭐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진이는 전 부인이었어요. 5년이나 같이 살았어요. 이혼했으니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소송 걸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2025년 7월 장정숙과 예진이는 정말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유언 무효 소송이었습니다. 민석이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고민석 씨는 암말기로 진통제와 여러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진이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유언장은 고민석 대표가 암 진단을 받기 전 2024년 12월에 작성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였습니다. 여러 증인도 있습니다. 소송은 3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매번 법정에 나갔습니다. 수진이와 함께요. 그리고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예진이와 장정숙을.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예진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러는 것도 이해해 주세요. 저도 5년이나 민석 오빠랑 살았는데 아무것도 못 받는 건 억울하잖아요. 이혼할 때 50억 받았잖아요. 그건 재산 분할이고요. 유산은 또 다른 거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남입니다.
어머님, 저 5년 동안 며느리였어요. 예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한 적 있어요? 민석이가 힘들 때 옆에 있었어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민석 오빠가 성공한 게 저 덕분이기도 하고요. 무슨 소리예요? 민석이는 당신 만나기 전부터 성공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내조를 했으니까 더 성공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돌아서려는데 장정숙이 말했습니다. 사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좋게 합의하면 안 될까요? 합의요? 네. 소송 취하하는 대신 우리 예진이한테 100억만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0억이요? 네. 그 정도면 합리적이잖아요. 민석이 재산이 300억이 넘는다면서요? 민석이 유언대로 할 겁니다. 단 한 푼도 줄 수 없습니다. 사돈, 그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끝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2025년 10월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 패소였습니다. 유언장은 적법하게 작성되었으며 고민석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예진이와 장정숙은 항소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재판이 불공정해요. 법정 밖에서 예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 누군가 와 있었습니다. 고정자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부동산 중개인입니다. 혹시 이 집 하실 생각 없으세요? 없습니다. 재건축 들어오면 보상금 많이 받으실 텐데요. 지금 팔면 좋은 가격에 드릴 수 있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아니, 한 번만 들어보세요. 30억에 바로 사겠습니다. 싫다고 했잖아요. 저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다른 중개인이었습니다. 35억 드리겠습니다. 안 판다고 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40억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사겠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수진이가 알아봤습니다. 어머님, 이 중개인들 다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거래요. 그리고 그 회사 대표가 예진이 친오빠래요. 뭐라고? 예진이네 가족이 어머님한테 집을 팔라고 압박하는 거예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025년 11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정자 씨, 최근 고민석 씨로부터 200억 원을 상속받으셨는데 증여세 신고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가 다 처리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무서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무서에 갔습니다. 하루 종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신고되었습니다. 그럼 왜 저를 부른 거예요? 민원이 들어와서요. 누군가 신고를 했습니다. 누가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누가 신고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 주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정자 씨, 관리비가 6개월 밀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 매달 자동이체 하는데요. 기록상 입금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은행에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자동이체 되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끊기고 인터넷이 끊기고 착오였습니다. 실수였습니다. 매번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2025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장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예진이와 함께. 사돈, 우리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습니다. 문을 닫으려는데 장정숙이 문을 막았습니다. 사돈, 이렇게 버티면 사돈만 힘들어요. 우리 좋게 합의해요. 들어오지 마세요. 조금만 얘기해요. 제발. 저는 할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35년을 살아온 이 거실로. 사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파세요. 안 판다고 했잖아요. 사돈, 이 집이 뭐가 좋다고 이렇게 집착하세요? 낡은 아파트잖아요. 재건축도 언제 될지 모르고. 이 집은 우리 집입니다. 민석이가 태어나고 자란 집이에요. 민석 오빠는 이미 죽었어요. 예진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뭐라고? 죽은 사람한테 집착해서 뭐해요? 어머님도 이제 나이 드셨는데 이 큰 집에 혼자 사는 게 힘들잖아요. 나가세요. 어머님, 이 집 팔아서 40억 받으면 작은 아파트 사서 편하게 사세요. 그게 어머님한테도 좋아요.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석 오빠 유산, 어머님 혼자 다 가지는 거 욕심 아닌가요? 예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200억을 혼자 다 가지시잖아요. 저는 5년 동안 며느리였는데 아무것도 못 받고. 이게 공평해요? 너가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했어? 했죠.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민석이가 암 걸렸을 때 어디 있었어? 옆에 있었니? 그건 저도 바빴어요. 바빴다고요? 남편이 죽어가는데? 어머님,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민석 오빠만 돌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요. 안 나가요. 어머님이 우리한테 돈 줄 때까지 안 나가요. 장정숙이 팔짱을 끼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돈, 우리 오늘 여기서 끝냅시다. 어머님이 100억만 주시면 우리 모든 소송 취하하고 다시는 안 찾아올게요. 없어요. 단 한 푼도 없어요. 거짓말 마세요. 200억 받았잖아요. 그건 민석이가 제게 준 거예요. 당신들과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요? 우리 예진이가 5년 동안 고생한 건 뭐예요? 고생이요? 명품 사고 놀러 다닌 게 고생이에요? 어머님, 함부로 말씀하시네요. 예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저 민석 오빠 덕분에 편하게 산 거 아니에요. 저도 약사 자격증 있고 일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빠가 집에 있으라고 해서 안 한 거예요. 그게 희생이니? 일 안 하고 돈 쓰고 다닌 게. 어머님. 순간 장정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사돈,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뭐요? 사실 예진이가 민석이랑 결혼한 건 처음부터 돈 때문이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민석이가 돈 많다는 거 알고 결혼한 거예요. 사랑? 그런 거 없었어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죠. 엄마. 예진이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장정숙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알아요? 예진이가 2019년에 낙태한 일?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낙태? 네. 예진이 임신했었어요. 근데 낙태했죠. 왜? 왜 낙태를 했어요? 민석이 몰래 다른 남자 만났거든요. 그 남자애였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사실 예진이가 낙태한 아이, 민석이 아이가 아니었어요. 다른 남자 아이였어요. 장정숙이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이 보였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담근 배추김치였습니다. 포기김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3kg은 좋게 나가는 묵직한 김치였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장정숙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사돈,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 예진이가 얼마나 영리한지. 민석이 돈 빼먹으려고 결혼한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배추김치 포기를 휘둘렀습니다. 퍽! 장정숙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정숙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뺨에는 배추 잎사귀가 찰싹 붙어 있었고 귀밑머리로는 김치 국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새하얀 샤넬 코트는 빨간 고춧가루 범벅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장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예진이도 놀라서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에 김치 국물이 튀어 있었습니다. 저는 김치 포기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에서는 김치 국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가세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당신이 감히... 장정숙이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다시는 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세요. 당장 나가세요. 이건 폭행이에요. 폭행? 고소할 거예요. 그러세요. 고소하세요. 저는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당신을 고소하겠습니다. 협박죄로요. 그리고 명예훼손죄로요. 협박? 내가 언제... 녹음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한 말 전부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녹음 중이었습니다. 장정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말했잖아요. 예진이가 처음부터 돈 목적으로 결혼했다고, 다른 남자아이를 낙태했다고. 전부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장정숙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김치 국물로 범벅이었습니다. 두고 봐요. 이거 절대 그냥 안 넘어가요. 장정숙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예진이도 황급히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진이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 괜찮아.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61살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때렸습니다. 그것도 배추김치 포기로.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정자 씨 폭행 혐의로 고소당하셨습니다.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어제 장정숙 씨를 폭행하셨습니까? 네. 무엇으로? 배추김치 포기로요. 경찰관이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배추김치 포기요? 네. 냉장고에 있던 김치를 꺼내서 저 여자 뺨을 때렸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저 여자가 제 집에 무단 침입해서 돈을 요구하고 제 죽은 아들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해도 폭행은... 녹음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경찰관이 녹음을 들었습니다. 민석이가 돈 많다는 거 알고 결혼한 거예요. 낙태한 아이 민석이 아이가 아니었어요. 100억 줄 때까지 안 나가요. 녹음이 끝나자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이건 협박이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정당방위였습니다. 하지만 폭행은 폭행입니다. 그렇다면 쌍방 폭행으로 처리하세요. 저도 저 여자를 고소하겠습니다. 협박죄, 명예훼손죄, 무단침입죄로요.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026년 1월 법정에 섰습니다. 원고 장정숙, 피고 고정자.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는 왜 원고를 김치로 때렸습니까? 원고가 제 집에 무단 침입해서 돈을 요구하고 제 죽은 아들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치로 때렸다는 겁니까? 네. 그 순간 손에 잡힌 게 김치였습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장정숙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녹음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이가 돈 많다는 거 알고 결혼한 거예요. 사랑? 그런 거 없었어요. 낙태한 아이, 민석이 아이가 아니었어요. 다른 남자 아이였어요.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장정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협박하고 모욕한 정황이 명확합니다. 피고의 행위는 과도했으나 정황을 고려하면 잠시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쌍방 무혐의. 원고와 피고 모두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취해야 할 것을 권고합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예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예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민석 오빠한테도 미안하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잘못을 뉘우칠 수 있어요. 예진 씨, 당신은 민석이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돈만 봤어요. 아니에요. 처음엔 진짜 좋아했어요. 그랬다면 민석이가 아플 때 옆에 있었겠죠. 예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봄입니다. 저는 여전히 음마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수진이와 함께요. 어머님, 아침 드세요. 고맙다, 수진아. 수진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입니다. 매일 저를 챙겨주고 민석이 제사도 함께 지내고 제게 딸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은 민석이 기일입니다.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민석이가 좋아하던 음식들로요. 그리고 김치. 제가 직접 담근 배추김치를요. 민석아, 엄마가 김치 담갔어. 내가 좋아하던 그 맛으로. 민석이 영정사진이 웃고 있습니다. 엄마가 이겼어. 내 유산 지켰어. 이 집도 지켰어. 수진이가 옆에서 함께 절을 합니다. 오빠,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며칠 후 재건축 소식이 들렸습니다. 음마 아파트가 드디어 재건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3년 후면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어머님, 재건축 들어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일단은 이사 가야지. 근처에 전세 얻어서. 그리고 나서요? 3년 후에 다시 여기 들어올 거야. 새 아파트에. 그럼 이 집은? 이 집은 없어지는 거지. 건물은 없어져도 추억은 남아있을 거야.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함께 있을게요. 새 아파트에도 함께 들어갈게요. 고맙구나, 수진아. 2026년 여름, 이사를 나왔습니다. 35년을 살았던 집에서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민석이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뗐던 곳. 식탁, 민석이가 매일 밤 공부하던 곳. 작은 방, 민석이가 자라고 마지막에 숨을 거둔 곳. 안녕, 우리 집. 고마웠어.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3년 후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새로운 모습으로. 2029년 가을입니다. 새 아파트가 완공됐습니다. 음마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45평형입니다. 저와 수진이는 입주했습니다. 어머님, 집이 정말 좋네요. 그러게. 새 집은 역시 좋구나. 새 집이지만 여전히 같은 자리입니다. 대치동, 음마 아파트 터. 저는 베란다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35년 전 남편과 함께 이 자리에서 강남을 바라보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늙자. 그래요. 여기서 평생 살아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남편은 떠났고 민석이도 떠났지만 저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요즘 저는 김치를 담급니다. 수진이와 함께요. 어머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천천히, 정성껏. 어머님, 김치는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비법? 없어. 그냥 사랑으로 담그는 거지. 가족 생각하면서. 가족 생각. 응. 이 김치를 먹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담그면 맛있어져.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김치를 담갔습니다. 민석이가 좋아하던 그 맛으로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고 여사님, 그때 정말 배추김치로 때리셨어요? 네, 그랬어요. 후회 안 하세요? 전혀요. 왜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제 아들을 지키고, 제 집을 지키고, 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웃습니다. 그리고 저도 웃습니다. 배추김치 한 포기.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5년의 세월이었고,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으로 제 인생을 지켜냈습니다. 오늘도 저는 수진이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새 아파트 식탁에서 제가 담근 김치와 함께요. 어머님, 이 김치 민석 오빠한테 드렸으면 좋아했을 텐데. 그러게. 민석이가 제일 좋아하던 맛인데. 오빠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 매일 보고 싶지.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임신했어요.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정말? 네. 이번 주에 확인했어요. 8주 됐대요. 수진아. 눈물이 났습니다. 민석이 아이야. 민석 오빠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선물이에요.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님,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집에서 키울 거예요. 할머니랑 함께요. 그래. 그렇게 하자. 민석이의 아이. 제 손주.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랄 아이. 35년 전 민석이처럼. 저는 고정자입니다. 66살 과부하지만 곧 할머니가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배추김치 포기로 사돈의 뺨을 때린 사람입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으니까요. 제 인생을, 제 집을, 제 추억을,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겼습니다. 배추김치 한 포기로요. 세상은 때때로 부조리합니다. 돈이 정의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진 것으로 싸우세요. 그게 배추김치라도요. 당신의 인생을 지키세요. 당신의 존엄을 지키세요. 그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2030년 봄입니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입니다. 어머님, 이름을 뭐로 지을까요? 민준이. 고민준. 어때? 좋아요. 민석 오빠의 민자를 이어서. 그래. 민석이의 아들이니까. 민준이는 제 품에 안겨 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소중합니다.
민준아, 여기가 내 집이야. 할머니 집. 내 아빠가 태어난 집. 아기가 눈을 뜹니다. 민석이를 닮은 눈이었습니다. 잘 자라라, 민준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내 아빠가 먹던 김치도 만들어줄게. 수진이가 웃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제 김치 담그는 법 다 배웠어요. 제가 담글게요. 그래. 그럼 우리 같이 담그자. 민준이 위에서 우리는 웃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 아파트에서 새 생명과 함께.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 이 자리, 그리고 이 사랑. 35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사랑. 배추김치 한 포기에 담긴 그 깊은 사랑.